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두 번째 강의인 신탁계약과 신탁특기를 강의할 법무사 박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첫째 시간은 신탁 등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론을 들어보셨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 신탁 등기가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노후 설계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각 제도에 관련돼서 장단점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중 일반인들이 잘 아시는 신봉산 사건, 콩쥐팥쥐 사건, 성춘향과 이몽룡 사건 갖다가 이제 극화를 시켰는데요. 이제 읽어보시면 앞이 안 보이는 심학규라는 사람은 어린 심청이를 키우기 위해서 황주에 있는 땅을 담보로 뺑등 어멈에게서 10억 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담보 신탁 등기 방식의 경우에 있어서 그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문가와 다르게 신탁하면 무슨 무공화 신탁이라든지 무리자산 신탁이라든지 이런 상사 신탁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후 설계를 위해서 하는 신탁은 이런 영리 목적의 상사 신탁이 아니라 민사 신탁이고 가족 신탁입니다. 일반인들이 신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익숙한 담보 신탁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뺑덕어미가 돈을 신봉사에게 빌려줬는데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심학규는 채무자가 되고 뺑덕어미는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뺑덕어미는 10억을 빌려주고 심학규는 자기 소유의 황주 땅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저당의 설정 방식이고, 신탁은 이제 소유자가 신학규고 신탁받는 사람이 이제 무슨 신탁회사를 뜻하죠. 그리고 여기서 돈을 대주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뺑덕어미인데 이분을 대부분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렇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뺑덕어멈이 이제 심학규 신봉사에게 10억을 빌려주면서 자기가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뺑덕어멈은 수익자고, 심학규는 자기가 돈을 빌리면서 이 자기 소유의 땅을 황주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해줌으로써 심학규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리고 황주 신탁이 이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학규가 함부로 설정하는 걸 막게 되죠. 그래서 뺑덕어미는 수익자, 심학규는 위탁자, 황주 신탁은 수탁자, 이런 형식의 삼명 구조가 되는 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담보 신탁에 관련된 신탁 등기 형식인데요. 나중에 이제 민사 신탁에서는 위탁자인 황주 신탁과 뺑덕어미 수익자 사이에 특수한 기회가 맺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민사 신탁인 유언 대용 신탁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재당 설정 등기를 했을 때의 경우와 신탁 등기를 했을 때의 경우에 있어서 장단점 및 비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 10억 원을 빌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10억을 잡지 않고 120%를 잡습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이자까지 이렇게 합쳐서 112억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그때 들어가는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288만 원이고요. 국민주택을 매입했다가 즉시 할인하는 비용이 약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15,000원, 이렇게 공과금이 39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를 하면 신탁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자는 명의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봉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신탁 등록 면허세만 내거든요. 신탁 등록 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7,200원.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15,000원의 비용이 들어가서 총 비용이 22,200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건저당권은 약 390만 원이고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는 22,200원 정도가 들지요. 이 금액 차이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느냐,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건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의 경우에는 신봉자 입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가 건저당을 설정하고 금전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죠. 반면 단점은
뺑덕 음미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와 강제 집행이 가능하여 불안하고 신탁 등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즉 아직까지 신봉사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 보니까 신봉사의 채권자들이 신봉사 땅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또는 강제 집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뺑덕 음미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막 들어오니까 이제 불안한 면이 있죠. 그리고 신탁 등기에 비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뺑덕 어민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확실히 가지고 와서 신봉사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등에 대해서 자유롭고 담보권 확보의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신봉사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없어지므로 추가 건저당에 있는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고, 또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이 변경됨으로써 과연 누가 진짜 소유자이냐에 따라서 임차인 변경,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신봉사가 주인인지 아니면 황주신탁이 주인인지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는데 실질적인 소유자인 신학교, 신봉사한테 계약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명의상의 소유자인 황주신탁회사에서 받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하고, 또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한데,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는 신탁고응부라는 신탁계약서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름인데요. 이제 상사신탁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무궁화 신탁이나 우리자산 신탁이나 하나자산 신탁이나 그런 데서는 소유권 임대차 계약권한은 위탁자인 신봉사가 가져라. 그리고 돈은 신봉사한테 줘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만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수익자만 동의만 하겠다. 왜냐하면 신탁회사가 모든 이 담보신탁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약으로 이제 신탁본부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또 이게 설정을 또 다르게 민사신탁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제 계약서에서 새롭게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모든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이란 계약도 수탁자 이름을 쓰되 단지 실질적 소유자인 위탁자인 신봉사가 있기 때문에 신봉사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형식으로 신탁본부를 보면 이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 상사신탁인 그 담보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이런 임대차 계약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전국에 몇십 견에 있는 신탁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임대차 계약할 때 대표가 도장 찍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살펴볼 이제 민사신탁인 이혼대형신탁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녀 사이에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설사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소유자인 수탁자인 아들이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아들이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의무자가 되고, 단 위탁자이면서 사전 수익자가 되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라는 형식의 특약을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잘 보시면 그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어려움은 약간은 복잡할지 몰라도 그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특수관계인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부 어머니는 아들 흥부에게 1억 원을 빌리고 며느리인 흥부 부인에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한 흥부는 10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총 2,4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흥부의 어머니는 서울 동작구 사장동에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우성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보증금, 전세보증금 5억 5천만 원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흥부 어머니는 보증금 등 임대차 관계를 포함하여 흥부에게 우성 아파트를 넘기고 싶어 합니다. 과연 흥부 어머니는 흥부에게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 돈은 왔다 갔다 한 건 없고, 그 전에 돈을 빌려줬던 이제 1억 원과 며느리가 빌려줬던 5천만 원을 합쳐서 또 매월 20만 원씩 합쳐가지고 2,400만 원을 합쳐서 1억 7,400만 원을 매매 대금으로 치고, 전세 보증금 5억 5천 원 이제 상계를 하는 형식으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는 엄격히 봅니다. 특수관계인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증여를 탈피하기 위해서 매매로 가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증여세가 훨씬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매매는 세금이 적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억 원인데 지금 매매로 대금이라고 1억 7,4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또 10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8억에 대해서 매매를 해달라,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은 안 된다. 현시가에도 이렇게 훨씬 낮은 금액이고 이 부모 자식 간에 특수관계 있는데 돈이 오고 간 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운 계약서에다가 그런 걸 갖다가 명확히 보이지 않는 뭐 1억 원, 5천만 원, 2,400만 원 이 용돈 드린 것까지 다 매매 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구청이나 세무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간주증여가 돼가지고 나중에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좋지 못한 방법이고 이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보시면 처음 지금 현재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고 세금을 내는 증여 형태가 있고 지금 계약서를 쓰되 이전 등기는 사망 후에 세금도 사망 후에 내는 방식이 있고 지금 계약서를 쓰고 지금 이전 등기를 하지만 세금은 나중에 내는 이런 세 가지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요. 방금 이제 흥부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 매매나 증여는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다운 계약서는 계약은 불가능하고 단순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보증금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양도에 관련된 것이라 해서 양도세 가표가 되고 그 10억에서 5억 5천을 뺀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가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은 양도소득세는 어머니, 보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은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아들이 이제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이 부담보증료는 현재 계약서를 쓰고 현재 이전 등기를 하고 현재 세금,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한꺼번에 다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제는 뭐냐면 현재 돈이 있어야 되는 세금을 낼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부담보증료이고요. 두 번째 있는 유언공증. 유언공증은 내가 죽으면 내 이 땅을 놀부한테 주지 말고 이 아파트를 흥부한테 주라는 유언공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는 내가 죽어야지만 그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머니 사망 시 그리고 세금은 또 형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도 어머니 사망 시에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제도와 비교될 때 유언공증에 대해서는 세금이 공증료가 꽤 셉니다. 최대 이제 350만 원까지 되거든요. 10억 원 정도에 되면 최대가 3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유언공증서 작성한 비용이 꽤 든다는 사실. 그다음에 아이칸에 보시면 유언공증할 때는 증인 2명과 증민자 수조증자의 후견 보존제 증명 사항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과연 이 유언공증할 때 수증자인 신부한테 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느냐, 침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후견 보존제, 이 가정 부분에서 뜨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 등기부가 없다. 등기 없다는 후견 보존제 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머니 사망 후에 놀부가 나타나서 이 유언공증이 무효다. 어머니 그때 치매다고 이렇게 또 다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공증 증서의 위조 여부와 증여자의 치매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놀부 입장에서는 산원동에 있는 집이 다 흥부한테 넘어갔으니까 어머니 그 당시에 유언공증할 때 치매였어. 그리고 이거 위조야. 뭐 이런 식의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걸렸는데 처음에는 흥부한테 주겠다고 했다가 한 2, 3년 있다가 또 놀부한테 또 주겠다는 유언공증을 또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흥부한테 주겠다는 유언공증은 1번 공증이고 놀부한테 다시 또 마음이 변경해가지고 주겠다는 게 2번 공증인데 나중에 사망 후에 이제 공증서가 이제 다 이렇게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채후에 두 번째 했던 공증서가 유효하거든요. 즉 기존 공증서 반대되는 다른 유언공증이 있으면 나중에 유언이 유효하고 종전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흥부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공증을 했다가 3년 전에 해주셨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돌아가시면 내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변해가지고 놀부 형한테 유언 공증을 했으면 결국은 나중에 승자는 놀부 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 공증은 공시가 안 되고 사망한 이후에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유언 공증이 있으면 효력이 최후가 유효하기 때문에 흥부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 없는 위험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유언 대형 신탁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소유권도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게
놀부한테 넘어갈 일이 없죠. 현재 흥부한테 넘어왔으니까. 다만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은 어머니가 돌아가셔야지 상속에 관련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도 지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보증료는 모든 것이 현재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현재 있어야 되지만 유언대용신탁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소유권 및 신탁 등기를 하지만 그에 대한 세금은 7,200원만 들어가고 실질적인 상속세가 들어가는 때는 어머니 사망했을 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더라도 놀부 형을 배제하고 흥부가 그 소유권을 먼저 찜을 하는 거죠. 먼저 가져가서 있고 사망했을 때 형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머니 살았을 때 등기부에 그렇게 해줬지 않느냐, 형도 그 당시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대용신탁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유언대용신탁 경우에는 탈세의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소유권이 흥부한테 넘어가 버리면 흥부 어머니가 세금을 안 냈을 때 어머니 재산에 구청이나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었는데 이걸 흥부한테 가버리면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추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을 모든 신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자가 지방세를 완납했는지 세금을 탄류하지 않았는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서를 신탁용으로 발급해서 이제 그 등기소에 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유언공지처럼 위탁자, 수탁자의 후견보존제 증명상 즉 흥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존제 증명 사실을 첨부해야 됩니다. 세금은 위탁자인 어머니 사망 후에 납부하는 거고 소유권은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됨으로써 우선권을 공시하게 됩니다. 보면 부담보증료는 현재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럽고 유언공증은 유언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언대용은 현재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공시가 되고 설사 놀부 형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사당동 아파트를 둘째인 흥부한테 넘겼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머니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놀부 너는 잘 사니까 못 사는 흥부한테 내가 주겠다. 아픈 손가락이니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명확한 어머니의 의사표현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후에 이 상속 재산을 주고 형제간에 다투었을 때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들어가시면 놀부도 절반, 흥부도 절반 이렇게 가져가는데 놀부는 잘 살거든요. 못 사는 흥부가 자식들도 많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흥부한테 이걸 줘야 되겠다. 이런 명확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걸 갖다가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사몽 외에는 그런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놀부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손 치더라도 서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정 상속으로 가자. 내하고 형제 둘이 있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흥부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 유지를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유언대용 신탁이 이런 면에서 노후의 재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미리 상속인들, 자녀들의 상속 재산의 분쟁을 갖다가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거.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살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런 분쟁이 들어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살았을 때 내가 미리 등기로서 이제 둘째 아들이 흥부한테 줘버리면 설사 첫째가 나타나가지고 항의를 하더라도 어머니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면서 어머니의 유지를 갖다가 미리 표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 사후에 형제들 사이의 싸움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놀부 아버지는 강남에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놀부 아버지는 생전에 놀부에게 빌딩을 넘겨주고자 합니다. 놀부가 당장 증여세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생전에 받으면 좋죠. 근데 받는데 세금이 꽤 나오거든요. 증여세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면에서 종전에 이제 증여와 신탁, 유언대용 신탁을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유언대용 신탁에 관련된 실무 사례를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탁법에는 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명이 나타나는데 수탁자, 그 소유권을 받는 수탁자와 수익자, 그 이익을 받는 수익자가 동일이면 무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동일한 했을 때 이 동일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는 방법이 조금씩 나눠지는데 놀부 아버지는 위탁자입니다. 그리고 수탁자인 큰아들인 놀부에게 소유권 이전 및 신탁을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놀부이고 근데 수익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그 집을 줬다 하더라도 내 살았을 때 모든 걸 다 주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내 살았을 때는 모든 수익은 내가 갖겠다. 사전 수익자는 롤브 아버지, 위탁자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내가 다 수익을 받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수익은 다 내가 받고 내가 죽으면 그때 네가 수익을 받아라 해가지고 롤브한테 수익을 사후 수익자로 해가지고 주는데, 그러면 생전 수익자하고 아들인 수탁자하고는 다르지만 사후 수익자로 할 때가 롤브 혼자를 두면 사후 수익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익자와 수탁자가 동의를 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은 롤브한테 주긴 주되 수탁자인 롤브와 사후 수익자인 롤브가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후 수탁자를 롤브는 99%, 롤브의 아내인 롤브 며느리죠. 며느리한테 1% 이렇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롤브 부부한테 다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후 수익자와 수탁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그런 제약을 벗어나게끔 하는 의미에서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 것을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후 수익자를 롤브 99%, 롤브 부인 1%로 해가지고 이제 이혼 대응 신탁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용어 차이인데 수익자는 말을 바꿔버립니다. 약간 사후 수익자는 말을 바꿔가지고 사후 기속 권리자. 그러면 용어가 다르잖아요. 수탁자와 사후 기속 권리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바꿔가지고 위탁자인 롤브 아버지가 수탁자인 롤브에게 강남 꼬마 빌딩을 이전 듣기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생전에는 모든 수익은 내가 갖겠다. 그래서 사전 수익자는 롤브 아버지, 사후 수익자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용어를 바꿔서 사후 기속 권리자라는 말을 써서 롤브가 받게 한 거죠. 그럼 여기에는 며느리가 1%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 대신 수익자란 말이 없기 때문에 사후 기속 권리자인 롤브와 수탁자인 롤브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서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 아님으로써 무효가 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등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저당 설정과 기속권리자 지정신탁. 아버지 최만추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큰딸 최콩주에게 콩주와 함께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식당 운영이 여의치 않자 최소한의 생활비만 콩지에게 지급하였으며 그마저 어려워서 콩지에게 돈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할 때 콩지에게 빌린 돈과 밀린 급여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식당 건물을 콩지에게 미리 주고 싶어 합니다. 과연 아버지 사망 후 작은 딸 팥쥐의 유류분 반환 청구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동화에서는 콩쥐는 친자식이고 팥쥐는 데리고 온 자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큰딸인 콩쥐가 이제 급여도 없이 아버님하고 같이 1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고, 식당 운영이 여의치 않아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돈까지 아버님한테 드리면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팥쥐는 결혼할 때 많이 해줘가지고 잘 살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동거 등록하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해줄 큰딸인 콩쥐에게 이 건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과연 둘째인 팥쥐가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건재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콩쥐가 아버님한테 빌려줬던 돈을 준소비대체 형식으로 채양증을 작성하고 1억 8천만 원에 대한 건재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님은 이 건물 자체를 큰딸인 콩쥐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팥쥐의 둘째 딸인 팥쥐의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콩쥐는 식당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아버지한테 빌려줬던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건재당에 설정돼 있어요. 그 대신 이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해서는 팥쥐와 콩쥐가 아버지 사망 후에 같이 절반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콩쥐 아버지가 기속권리자 지정신탁, 넓은 의미에서 이혼대응 신탁을 하면 콩쥐는 넓은 의미의 이혼대응 신탁 등기인 기속권리자 지정신탁을 통해서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팥쥐가 유류분 침해에 문제가 있다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콩쥐의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 했을 때는 상속분이 2분의 1, 2분의 1이지만 현재 바로 지금 콩쥐한테 넘어왔잖아요. 이게 나왔으니까 먼저 우선권을 갖고 있거든요.
전체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이 파찌 입장에서는 아버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자신이 절반을 언니가 2분의 1, 내가 2분의 1 받아야 되는데 언니가 아버지 생전에 유언대용신탁에서 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신의 상속분이 2분의 1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인 절반인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상속분의 절반을 못 받았다. 상속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전에 성남지원에서는 유언대원 신탁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뺄 수 있다는 1심 판례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하급심 판례다 보니까 성남지원의 판결과 다르게 아니다. 설사 유언대원 신탁이라도 그 피상속자인 홍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그 파찌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배척할 수 없다. 즉 홍지가 이 전체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파찌의 상속분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에 대해서는 줘야 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1심,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작년 2024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여기서도 대법원에서는 1, 2심 판결이 맞다. 그래서 유류분 유언대용 신탁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먼저 소유권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하후에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깰 수가 없고 먼저 가던 홍지는 파찌한테 유류분에 해당하는 4분의 1에 관련된 유류분을 부동산 4분의 1을 이전하든 현금으로 주든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유언대용 신탁과 임의후견 계약 사례. 이몽룡과 성춘향은 사실혼 부부로서 법률상 혼인을 하지 않은 채 10년간 부부로 혼인관계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몽룡은 누나들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몽룡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홀로 남을 성춘향에게 생계 방안을 마련해주고 싶어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 후견인으로 누나들보다는 사랑하는 성춘향이 임의후견인으로서 이몽룡이 노후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왔던 사건인데요. 이몽룡은 50대 후반, 성춘향도 50대 후반에서 한 60대에 그쳐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 배우자였는데 10년 이상 살았는데 결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죠. 성춘향에서는 이제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부부를 10년간 유지하면서 본가 누나들하고는 배척이 돼 있어가지고 이분이 왔을 때 내가 만약에 큰 사고를 당했을 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줄 사람이, 케어를 해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 누나들은 내하고 상속재산 때문에 많이 싸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지만 또 부탁하는 것도 싫다. 주기도 뭐 이익도 안 주고 손해도 안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먼저 공증사무실에 가가지고 유언공증을 이렇게 먼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공증하면서 유언공증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사망하기 전까지 내가 또 치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거 했을 때 후견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임의후견인, 후견계약에 의해서 임의후견인은 사실은 배우자를 하는 것이 법정 후견인으로 법원에서 정해주는 보통 법정 후견 같은 경우는 누나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나들이 후견인이 되는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치매가 걸려있기 때문에 나의 의사표현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 나이가 만약에 치매에 걸린다면 나는 법정 후견하는 것보다는 임의 후견인으로서 내 사실혼 배우자인 성춘향이 나를 케어해주고 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유언공증에 대해서 유언공증을 하는 방법, 유언대용 신탁을 하는 방법. 즉 현재 유언공증 작서를 작성하지만 효력은 당사자인 이몽룡이 사망해야지 성춘향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도 사망해야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공증은 사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유언대용 신탁 경우는 현재 계약을 하고 현재 성춘향에 대해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 상속이나 증여에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이 경우를 봤을 때 만약에 치매가 걸렸을 때 문제도 있지만 사망을 했다. 그러면 유언공증을 했을 때 누나들이 장례식장 딱
와서 너무 먼데 사실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받는다는 생각을 두고 이 장례식장을 왔을 텐데 성춘향이란 분이 나타나서 예언공증을 보이면서 이 땅은 이 집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시누이하고 많이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시누이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 이몽룡이 유언공증할 때 치매가 걸렸을 것이다. 올바른 판단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걸거든요. 본관 누나들은 유언공증의 효력을 다투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서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자식도 없이 배우자도 없이 죽은 내 막내 동생이 죽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 재산이 몇백억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백억이 남의 집 여자한테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소송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언대영신탁 경우는 현재 유언대영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재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망 시에 이제 실질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성춘향은 이몽룡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 시에 하는 것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인이었다면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성춘향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증여, 실질적인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유언대영신탁을 했을 때 장점은 성춘향은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우선권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본관 누나들은 이몽룡 생전의 유언신탁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몽룡이 판단 능력이 있고 살았잖아요. 누나들이 와가지고 야, 너 왜 남의 집 식구인 성춘향한테 뭐 네 재산을 갖다 전부 다 신탁을 했느냐? 왜 그랬느냐? 따질 수가 있거든요. 너 바보 아니냐? 이거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왜 그 여자한테 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했을 때 이몽룡은 명백히 누나들한테 이야기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것이냐? 10년도 같이 살았던 성춘향이다. 그리고 누나들은 같이 상속받을 때 많이 받아갔지 않느냐. 이 내 몫이다. 그리고 내 몫을 내가 내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는데 뭐가 잘못이냐. 살았을 때 누나들의 이 거센 항의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성춘향을 위해서. 명확하게 만약 사망 후에 장례식장에서 치고받고 싸는 것보다는 그 전에 명확하게 누나들한테 의사표시를 한 거죠. 등기부등본을 공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의 제기를 막을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소유권이 이제 성춘향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속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춘향이 먼저 소유권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유언공증은 아직 소유권을 안 넘어간 상태에서 그 성춘향에 됐는데 사후에 넘어가지만 상속 듣기 전에 사망 전에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누나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해야 되거든요. 파치처럼.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민법 1112조에서 4호의 형제자매라는 유류분 청구권자가 예전에 있었는데 2024년에 이게 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가 과연 자식 없이 배우자 없이 죽은 형제들한테 얼마나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을까? 한 게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있지만 형제자매인, 즉 싱글로 혼자 있다가 죽은 형제자매에 대해서 상속권은 있을 수 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누나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깨집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던 당사자 적격을 삭제를 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형제자매는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임의후견 내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임의후견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임의후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정사무실에 공증을 하고 가정법원에 가서 임의후견 등기를 합니다. 근데 이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가 치매 등에 의해서 정신적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가정법원의 의사의 진단서라든지 의료기록 차트를 보고 보건감독인 선임 결정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의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언대영신탁은 사후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하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런 경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가끔 받는데요.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바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누나한테 함부로 쓰고 다닌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집을 걱정하는 거예요.
집이 지금 현재 명의로 돼 있고 이걸 갖다가 이 때문에 이걸 팔지는 못하더라도 은행에 담보를 잡혀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렇게 줘버리지 않을까, 교재비로 쓰지 않을까를 위해서 뭐 전세방을 구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당장 뭐 배우자 앞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5억 공제가 되니까 증여를 하시죠 하면 보통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러니까 5억이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6억이 이제 증여세는 6억이거든요. 6억이 공제되더라도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럼 4억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지 그들한테서 이 소유권을 갖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들한테 줘버리면 아들은 이제 공제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증여세 공제가. 그것도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죠. 이럴 때 저희들은 한번 유언 대응 신탁을 한번 이용을 해봐라. 현재 소유권은 넘어간다. 단지 증여세는 사망 후에 발생한다. 유언 대응 신탁을 해가지고 내 앞이 아니라 큰 아들한테 아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놓으면 이제 생전에는 그 수익은 아버지한테 가져가지만 사후에는 아들이 다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현재 소유권이 아들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내연녀를 위해서 대출을 못 받는 거죠. 은행에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남편의 재산이 즉 부부의 재산이잖아요. 이때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부부 공동체로서 말했던 재산인데 이걸 내연녀를 애한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제 우리 재산, 노후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남편이 혹시 늦바람이 들어서 그런 허튼 짓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쓰일 수 있고요. 또 요즘에 젊은 남편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탕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출 같은 걸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대출을 갖다가 알고 나서 이제 부인들이 대부분 붕괴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남은 게 이제 집밖에 없는데 이걸 또 건드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내가 돈을 벌 것 같은데, 내가 할 때는 이게 하락장이었는데 지금은 상승장이다. 내가 조금만 시드머니만 있으면 내가 돈을 확 일확천금 벌일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을 담보 잡혀가지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막으려고 하면 이전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매매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세금이 다 발생하거든요. 매매를 한다더라도 취득세도 발생하고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부부간 6억에 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차액되는 부분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유언 대응 신탁으로서 수탁자를 부인, 수익자를 생전 수익자는 남편, 사후 수익자는 부인 이렇게 해버리면 남편의 소유권을 갖다가 갖고 오되 실질적인 것은 네가 가져라.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대출을 못 받기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유언 대응 신탁을 응용을 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자산 같은 걸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강의는 끝났는데요. 신탁이라는 것은 믿을 신, 맡길 탁이라는 말의 결합어입니다. 즉 믿고 탁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탁은 노후 설계에 있어서 증여, 상속, 이익만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